제가 건축하는 사람 입장이긴 하는데, 그 막 신축하고 막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거 아닌 건물들을 좀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 1년 반 좀 넘게 준비해서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우선은 이런 소재를 모으게 된 제 개인적인 배경하고요. 그걸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 소개된 건물들 중에 또는 땅 중에서 관심 있을 만한 것도 몇 개 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접니다. 요 동생이고 어머니신데, 물론 이제 여러 곳에 살긴 살았었는데, 기억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들 중에 남아있지 않는, 지금은 사라졌죠. 없었지. 네. 네.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죠. 제가 안양 비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에 한 몇 년 살았었는데, 기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이후에 한번 가봤는데 아예 뭐 별천지 됐더라고요. 싹 다 없어지고 지금은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70년대 아파트고, 제가 살았던 거는 동생이 있으니까 80년대 초반이죠. 네. 부모님이 이제 일 때문에 가시게 되면서 몇 년 살았던 곳인데 흔적도 없습니다. 네, 기억만 남아있는 곳이죠. 안양에서 2학년 때 과천으로 전학을 갔어요. 과천 2단지에 살았었는데, 여기에 친구들이 뭐 11단지 무슨 단지 하면 단지별로 주거 유형이 되게 다양했어요. 고층 아파트도 있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저는 이제 5층 아파트였는데 2단지가 이제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된 아파트인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최근에까지 남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가니까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재건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닌데, 튼튼하고 잘 지었다고 하는 아파트들이 저보다는 오래 못 가는 상황이죠. 과천에 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6학년 올라갈 때 친구들이 한 60명 있었는데 절반 정도가 2학기 되니까 없어졌어요. 애들이 전학을 다 한두 번씩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년 후반에는 절반 정도가 없어져서 얘들은 어디로 전학 가니? 뭐 하더니 부모님 말씀으로는 친구들 전학 간 대로 나도 전학 가고 싶다. 전학 가자. 신 소장님이. 네, 제가 부모할 때 친구 따라 이제 강남 간 거죠. 그때는 강남구 8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한 10년 정도 강남구 이제 막 형성되고 막 있었을 텐데, 영동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아주 기억났던 게, 영동시장 정류장 지나가지고 영동백화점에 내려서 영동 AID 차관 아파트로 가서 이제 집을 찾아갔고, 옆에는 영동 대로가 있었고, 밤비 내리는 영동교 있었고, 뭐 다 영동이었는데, 제3 한강교는 다른 데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살았던 곳입니다. 저는 영동차관 아파트 1단지에 살았었는데, 요게 2단지고 요게 이제 1단지입니다. 그러니까 A 자리가 7동 111호인데 저기 살았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B 자리로 이제 11동 112호로 이사를 갔었고,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이제 전학 갔던 학교가 엄북초등학교. 엄북초등학교는 뭐 기간이 좀 오래됐어요. 엄북초등학교가 저 시절이 있고, 요 사진에는 중학교가 아직 없는데 요 자리가 이제 언주중학교, 강남교육청에 있는 그 자리고요. 영동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했죠. 그때 기억으로는 수학 선생님인가 영어 선생님인가 그랬는데, 야, 영동고등학교 처음 생길 때 내가 여기 부임해서 왔는데 비가 오면은 우산은 없어도 돼. 근데 장화는 없으면 출근을 할 수가 없어. 그랬다고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진곡에도 원래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영동고등학교 왜 영동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영등포 동쪽이라서 영동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재미없는 일입니다.
영등포 동쪽 강남 처음 개발될 때 영등포 쪽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오니까.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는 다 영동이었는데 아파트 철거되고 이제 버스 정류장 이름도 바뀌고 사거리 이름도 바뀌고 몇 개 남아 있는 영동교, 영동대로, 영동시장 뭐 이거 빼고는 다 바뀌더라고요 이름도. 뭐 젊은 YOUNG 영동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재 개그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 F 자리가 이제 그 1단지 주변 돌려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남 세무서 자리인데 지금 강남구청 자리예요. 그 뭐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이제 들어섰던 거죠. 이때 6학년 때 사진이었는데 지금 모습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한 30년 좀 지난 사이인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물들 중에는 대부분 다 싹 다 없어지고 대로 다시 지었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살았던 곳 중에 시골도 있고 막 그래서 남아있는 건물도 있긴 하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학창 시절 보내고 막 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은 완전히 포맷된 그런 세대인 거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는 영동 키즈인데 내 고향은 없어 인 거죠. 네. 이제 이런 배경들 때문에 제가 왜 이런 걸 찾고 이렇게 좋아하나 애정을 갖나 뭐 싶은 게 조금 흔적 남아 있는 것들에 너무 이제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아직 남아 있구나 이런 마음이 좀씩 있는 것 같아요. 그 테헤란로에 가면 차 앞 들어가가지고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한두 개 있는데 그런 건물 앞에 보도블록이 저 어렸을 때 있었던 보도블록이 조금씩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네, 신축하면 싹 바뀌겠지만 딱이 7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심영래 주연인데요. 그 중학교 때 우연히 이 집이 네. 중학교 때 우연히 TV에서 딱 7대를 보다가 그때는 막 그냥 코미디 영화니까 이렇게 보다가 친구들하고 동생은 이러면서 이제 본 거죠. 로케이션이 촬영한 곳이 그 영동 차관 아파트에서 AID 아파트 네, 여러 씬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서 도망왔는데 여기서 나오면 말도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없는데 영화진흥원 콘텐츠 거기에 유튜브로 다 옛날 영화들이 올라오는데 5분짜리 클립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7동 111호 이 창문이 제가 공부하던 방입니다. 네. 유튜브에 남아있더라고요. 현실에서는 흔적도 없고. 네.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씬은 이렇게 킵해놨습니다. 여기 심영래 씨. 제가 땅은 잘못 없다 이 책은 거의 땅들이 이렇게 상처받은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발하거나 아니면 길을 내거나 뭐 할 때 상처받은 부분들인데 많은 경우가 엄청 얇거나 뾰족하거나 뭐 이런 필지들인데 이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찾아다니니까 촬영하시는 영상 하시는 분이 이런 사진 작가가 있어 그러면서 보여주셨는데 프랑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프랑스 사진 작가인데요. 작품으로 사진 찍으신 게 아니라 화가들한테 배경 레퍼런스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푼돈 주고 이렇게 파셨던 분인데 파리의 골목골목을 만여 점 이상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배경으로 쓸 사진들이다 보니까 사람 없을 때 새벽에 그 당시에 그런 장비를 들고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후에 사진집이 나왔어요. 그분 사진 중에 이제 뾰족한 건물 하나 있어가지고 와 여기가 어딜까? 보니까 센느가하고 이제 다른 곳 코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만사르 지붕에 가짜 파사드를 세워놓은 사진 하나하고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요거를 로드뷰로 찾아봤어요. 센느강에 이렇게 여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또 요런 장식이 있는 건물 옆이고 로드뷰를 보니까 구글 맵에 똑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둔 거. 그래서 100년 전에 이분도 뭔가 여기가
흥미롭다 하고 찍으셨겠죠. 그 많은 골목들 중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용기를 얻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나만 이런 거 관심 있고 흥미롭게 본 게 아니구나. 100년 전에도 아재가 보셨구나 이렇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책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SNS에 찾은 걸 조금씩 올렸어요. 그리고 저 혼자는 이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하다가 깜짝 놀라는 이제 뜨아 하는 그걸로 뜨아 시리즈를 이렇게 올렸는데 뜨거운 아키텍처. 나중에 이제 뜨거운 아키텍처라고 이름을 적어.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감탄사였어요. 와 뜨아 했던 건데 이제 말을 이제 뜨거운 아키텍처로 말을 만든 건데 이제 같이 찾아주시고 제보도 해주시는 분 중에 이제 EUS 플러스의 지정호 소장님이 일본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펫 아키텍처 가이드 북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 시리즈 중에 볼륨 2에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펫이니까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작고 귀여운 건물들을 이제 아카이브 해놓은 건데 이게 아틀리에 바우아우랑 그 학교 연구실하고 조인한 거 보니까 연구 과제로 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이제 펫 아키텍처라고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4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펼치면 이제 2페이지가 한 세트예요. 그냥 2페이지에 위치, 모습, 사진 한 장에 간략한 설명, 그리고 용도랑 면적. 딱 그것만 데이터를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도쿄라는 도시에서 저런 틈에 있는 건물들을 뭔가 이유와 가치를 보고 모았구나 하는 거를 느껴서 저도 이제 책 정리하는 중에 이거 나 혼자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이 책은 2001년에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이렇게 선물 받고서는 펫 아키텍 시리즈의 그냥 한국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저거는 이렇게 건축물의 유형이라든가 외관 형상에만 조금 집중해 있다면 신민재 소장님 이 책은 훨씬 더 무슨 고고학적이나 아니면 탐정처럼 도시의 역사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 쭉 파고 들어가는 책이어서 그래서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공통점은 온전한 땅에 멀쩡한 건물들을 관심 갖기보다는 이제 관심의 포커스를 이제 틈이나 조각들에 관심을 가진 공통점은 있고요. 이 펫 아키텍처는 그것들을 이제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름표 붙이듯이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케이스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언제 생겼을까? 그 궁금증을 혼자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좀 찾아보면서 찾는 재미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졌구나. 이래서 그때 이게 생겼구나. 이제 그거를 추적한 얘기죠. 그래서 대상은 비슷한데 내용은 좀 다르고 분류를 이제 4가지 정도로 했더라고요. 근데 2가지 정도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신규 도로가 생기면서 생긴 쪼가리하고 이제 하천이나 이렇게 다른 뭔가가 있어서 더 커지지 못한 조각들은 공통점이 2가지가 있고, 나머지 2개는 도쿄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생기기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재가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용기를 많이 책 준비하면서 얻게 된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뭐 사례는 아닌데 그런 조사했었던 거나 사진 찍은 케이스는 아닌데, 이게 서울만의 이슈일까? 라는 궁금증 때문에 그 좀 들으면 알만한 큰 도시들에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나 하고 저 혼자 그냥 찾아본 건데, 요건 로마예요. 여기 판테온 있고 여기 스페인 계단 있고 하는 게 중심가인데, 저 트레비 분수 있고 저 주요한 길 3개가 만나는 꼭지점에 이제 포폴로 광장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꼭지점에 있는 저 2 건물인데, 저기에 성당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생긴 성당이에요. 쌍둥이 성당. 그러니까 길이 3개니까 꼭지점 2개를, 그리고 다른 그 예전 지도나 아니면 피라네시 그림에서나 그 꼭지점에 있는 건물을 굉장히
인상 깊게 받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 오벨리스크가 어떤 포컬 포인트이긴 하는데 정작 오벨리스크는 약간 어둡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저 성당들이 이제 쌍둥이 성당이 다른 사람의 그림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쌍둥이 성당, 포플로 광장 뭐 이렇게 다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로마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즐겨 찾고 좋아하는 광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이제 브로드웨이가 격자 도시에 쟤를 왜 기능적이지도 못한 사선의 브로드웨이를 그었을까 뭐 싶긴 하는데 브로드웨이가 모든 격자 도로하고 만나면서 그런 이형 필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플랫 아이언 빌딩은 뉴욕이 처음 이제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던 20세기 초반 이때부터 뉴욕의 사실 거의 랜드마크였고 엘리베이터도 저 빌딩에 제일 처음 적용이 됐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고 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이긴 하는데 그 특별성이 보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기 190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이고 지금은 그때는 이 건물이 제일 높았겠지만 지금은 다른 높은 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서 이제 쌍안경 들면 저기 있어 플랫 아이언이 그거 찾는 곳이니까 네 어쨌든 뉴욕의 랜드마크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7번 에비뉴 쪽하고 만나는 건물인데 요 건물이에요. 요게 건물 이름은 원 타임스 스퀘어. 타임스퀘어. 네, 앞에 있는 광장이 타임스퀘어 광장. 네, 처음에는 이랬답니다. 1904년이니까. 딱 봐도 건물 면적이 엄청 넓거나 유효한 그런 케이스는 아닌데 지금은 이게 전 세계에서 광고 면적 대비 광고료가 제일 비싼 곳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물의 효용성, 기능성 외에 그러니까 형태나 위치적인 그 상징성이 건물을 좌우한 케이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봤죠. 네. 일본의 이제 펫 아키텍처 말고 이제 전 이거는 학생 때 이제 접했던 건물이긴 하는데 요 곡선의 도로가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후반에 그 도쿄 내부에 순환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야 보급도 하고 뭐 군사 작전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계획을 세우고 만든 도로라고 해요. 근데 보면 다 양쪽 격자가 거의 맞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마리오 보타가 한 미술관인데 저것도 이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타워 하우스는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자형 도로가 고속도로랑 살짝 만나는 그 부분에 있는데 66년도에 지어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원래는 지나갔겠죠. 네.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면도로를 통과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차가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 66년도에 지어지긴 했는데 일본 그 주택 설계에서는 그래도 이정표가 되는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차장 자리가 있는데 단독주택 하나입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물론 지금은 주변에 이제 더 올라가서 있긴 하지만 60년대, 70년대 일본도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펫 아키텍처의 그 소재들이 되는 애들도 많이 생겼고 했겠죠. 한국은 조금 케이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60, 70년대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긴 것도 보면 그 일본 경제가 전쟁 이후에 막 부활이 될 때 도심에 건물들은 다 지었고 더 지을 것을 찾는데 없으니까 그냥 요만한 거라도 어떻게든 지으면 이제 경제적 가치가 나오니까 2000년, 2010년 중반쯤 되면 그 협소주택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또 이렇게 틈에 이렇게 작은 집들이 그때 좀 붐이 좀 막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시점이 한국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지을 땅들은 다 지었고 더 짓고 싶은데 못 지었던 땅들도 끄집어내서
짓는 시점이 딱 그 2010년 초반부터 중반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케이스들이 나오니까 꾸준히 이렇게 되는데 양이 많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막 기하급수로 늘진 않지만 그걸 꺼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책에 소개됐었던 것들 중에 이제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몇 개 좀 뽑아서 요거는 그 여러 케이스들 중에 이제 20세기 서울의 그림자라는 소제목으로 들어왔었던 그 수색동 쪽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이 건물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인면을 딱 보고 뭐야 저 계단밖에 없어 그러면서 뜨아 하고선 그 다음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길 건너서 이제 보러 갔었는데 저는 계속 지나가면서 저런 건물이 있네라고만 보셨었어요? 알고 있어요. 있는 건물이죠. 네. 그래서 그냥 희한하네 하고 지나치기만 하는데 김민수 소장님은 내려서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색동에 연고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 건물 때문에 수색동을 이제 좀 골목을 걸어보게 된 계기가 됐는데 왜 언제 이런 게 들어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동네가 생기면 이름부터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색동이 언제 있었나를 봤는데 사실 경주오브는 서울 외곽의 범위까지 다 포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오브는 한양 도성역이 있고 이제 이쪽에 있는 건데 이거 확대해서 보면 수생리라고 되어 있는데 수생리가 이제 수색리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수색동이 된 케이스죠. 이게 중초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중초도가 난지도입니다. 네, 난지도. 그리고 성산리는 성산동 뭐고 저 사천은 그 천교 사천교 모래내 시장 모래내 그 홍제천이 사천이고 그 수색리 산도 있고 딱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암이죠. DMC 있는데 다 남아있네요. 염창동도 여기 있고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세교니까 여기 세교동 서교동이죠. 서교동. 네. 세교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 세교동이 이제 자잘한 다리 잔다리라고. 수색리구나. 물이 되게 맑았겠다. 또 한양 외곽이니까 경치도 좋았겠다. 막 섬도 있고 작은 맑고 깨끗한 동네였겠다.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거주하는 동네가 좀 크게 생긴 게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피난민들이 서울역으로 다 몰리면서 지금 그 힐튼 호텔 그렇죠. 있었던 그쪽이 피난민들 판자촌이었던 거죠. 근데 그 1950년대 60년 전후로 해서 그 피난민들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는 곳이 수색동으로 수색리였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피난민들의 쫓긴 곳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사진 같은 게 아카이브가 많이 오픈이 돼 있어서 수색동 찾아보니까 이런 천막 쳐놓고 그냥 이주를 시킨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수색리에 있는 요 산 언저리에 전국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이 이제 서울역 근처에 판자촌에 있다가 또 밀려난 곳이 서울 외곽으로 철거민들이 이제 이주가 됩니다. 근데 요런 모습이었던 거죠. 뭐 먹고 살겠어요. 일하러 서울 쪽으로 오기도 많이 힘들 거고. 근데 이제 좀 구호 물자들도 지속적으로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모습들이 좀 생겨나는데 다행히 여기가 이제 신의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중일 전쟁 이런 걸 하려고 철도 부서를 막 하면서 수색역이 이제 그게 생겼으니까 철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연탄 공장들이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는 안 생기고 이 철도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연탄 공장들이 들어와서 제 생각에는 그런 입지가 서울 외곽이기도 하고 그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강제 이주한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고 하니까 그런 쪽에 이제 수요도 있고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가 되면 시장도 생기고 막 붐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사는 곳처럼 되는데 연탄 공장 주변이 뭐 경제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주 환경으로서는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뭐 먼지도 많이 삼표연 날리고. 뭐 연탄이 있고 연탄 공장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유시장을 보니까 68년도에 서울시에서 수유시장을 정식 시장이 아니었는데 막 우후죽순 막 생기니까 또 지원을 해주는 거죠.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이제 콘크리트 건물로 이제 시장을 지어주는 게 보면 수색 국민학교 입구 올라가는 좌측에 위치한 뭐 상가들을 무허가 상가들을 이제 한다. 근데 요 대리 모텔은 요게 이제 그 수색 국민학교 자리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에 좌측이니까 요 부분이 이제 수의시장 현대화 사업 대상이었던 부분인 거고 여기는 이제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어가지고 현대화 사업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어진 건물들인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길들이 다 이쪽으로 모여요. 모이는 거죠. 예전에 아마 그 천으로 한강 천으로 들어가는 지류가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싹 모이고 요 건너편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DMC 쪽으로 넘어가는 토끼굴 그게 일제 강점기 때 생겼던 굴인데 좁은데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여서 이게 경의선철도가 지나가니까 그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딱 길목인 거죠. 길목. 이게 74년도 항공 사진인데요. 요 자리가 딱 그 토끼굴 자리고, 요 자리가 딱 토끼굴, 여기가 토끼굴 나오는 데고, 요 길들이 보면, 국민학교부터 해서 길들이 다 모여요. 저희가 수의 시장 자리. 이게 이제 현대화 사업 대상이었던 시장 자리.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시장이 남아 있고, 나머지들은 되고, 여기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철도 관사들. 그러니까 좀 지대 길도 반듯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80년 되면 이제 건물들이 갈아 껴집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건물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그때까지도 아직 요 대리모텔 건물은 이제 남아 있어요. 이 2021년 사진인데요. 싹 다 이제 갈리고 여기 이제 좀 남았어요. 이게 그 변전소 자리고. 그래서 수색 초등학교가 없으면 사실 위치를 찾기 힘든 그런 부분이고, 이 수색역은 복개되는 그 이제 재개발되는 그런 조감도 같은 것도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조병수 선생이 하신다고. 네, 그리고 지하화된다고 하면 토끼굴도 이제 없어질 거고, 이것도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 대립모텔 모습은, 요게 이제 수유시장 들어가는 휘어있는 부분이고, 요건 그 옆에 있는 골목. 그래서 수색이 60년대 초반에 이제 피난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었던 그 이주지에서부터 연탄 공장, 그 다음에 시장도 현대화하고 그 이후에 난지도가 매립지로 되면서 했었던 그 시기에 사실 서울에 필요로 하는 걸 연탄이든 변전소도 크게 있거든요. 변전 전기든 쓰레기 버리는 거든 어쨌든 지원해주는 그런 중요한 꾸준히 다 한 동네인 건데 이제는 20세기의 그림자고 이제는 뭐 DMC도 그렇고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모습도 볼 날이 얼마 없겠다 싶어요. 근데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오 저기 이상하게 생겼다 뜨아 했었던 저나 그래서 이러면 문화재는 보존해야 되긴 하겠지만 보존하자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록은 우리가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두 번째는 그 자하문로에 있는 그 작은 건물인데, 요거는 이제 얇아서 제가 찾긴 찾았는데,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가지고 열람을 하고 보니까, 이게 땅 주인이 너무 고민이 많았겠다. 건축 허가에서 사용 승인까지 4년이라는 제목이.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저 정도 오래 안 걸리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몇 개월이면 지치는데 건물 허가 나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까지 4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이건 추측입니다. 추론해본 건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뭐 그럴싸한데. 네. 어쨌든 요게 그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자하문로 터널, 자하문로랑 자하문 터널 지나서 이제 성북동 평창동 넘어가는 그 자하문로예요. 이제 이게 47년도 항공 사진일 겁니다. 경복궁. 이 경복궁이고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쭉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는 주거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북악산하고 인왕산 너머는 그냥 다 거의 산이에요. 그리고 서대문구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서대문구. 여기서 서대문구로 나가서 여기 뭐 서대문 형무소 지나서 이제 정동 쪽으로 이게 서대문으로 들어와야 서울로 올 수 있는 오지 중에 오지. 맞아. 그리고 여기 사직 터널은 나중에 또 개통이 됐으니까. 사직 터널은 68년도니까 60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여긴 가려면 등산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돌아서 그 정동 쪽으로 들어오는 곳이어서 서대문이었던 곳이죠. 근데 이제 자하문로가 68년도 이때 뚫려요. 그러면서 이제 서대문에 속해 있었던 부암동, 평창동이 종로구가 너무 행정구역이 바뀌고 이 길이 그러니까 뭐 사람 걸어 다니는 길은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저 넓은 길이 그때 생긴 거죠. 이제 요 자리인데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고 보통은 잘리고 남으면 그 뒤에 있는 땅하고 뭐 이렇게 땅을 주고받거나 팔아서 같이 큰 건물을 짓는데 얘는 이 뒤에 골목이 하나 있어요. 붙어 있는 땅이 없는 거죠. 한쪽은 자하문로에 잘리고 반대쪽은 골목이니까 더 확장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땅이 남아있으니까 땅 주인이 머리가 아픈 거죠. 건물을 지어봐야 얼마 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2002년도 항공 사진에도 건물이 없더라고요. 건축물 대장을 뜯어보니까 2001년도에 허가를 받아요. 착공은 2003년도에 해요. 근데 이건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허가 받고 허가가 유효한 게 2년이죠. 그러니까 유효 기간을 한두 달 남겨놓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착공 신고는 한 것 같아요. 착공을 신고하고 2년 동안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착공 신고만 해놓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허가받은 땅이야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계속 그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난 땅하고 허가가 안 난 땅하고는 또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을 수 있을까? 허가 났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낸 걸 가지고 착공 기한 2년 동안에도 못 팔고 착공 신고를 해놓고 또 못 짓고 못 팔고 있다가 아휴 안 팔리나 보다 하고는 제 생각에는 겨우겨우 그냥 지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설계사인 박창규 선생님도 대단하시네요. 설계해놓고 감리도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2005년도에 준공이라고 하죠. 사용 승인 나서 건물의 모습을 이제 갖춥니다. 미국 그래서 2005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땅은 안 팔렸지만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계단실만 보여요. 계단실만. 지금은 이제 소파 천가리가 들어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로디뷰를 볼 수 있으니까 2005년 한 10년 정도 업 정도를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갤러리 아니면 그
미술품 이런 것들을 파는 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암동에 갑자기 무슨 갤러리야 생각을 했는데 부암동하고 평창동 쪽에 그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오픈한 시점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유명한 것들 환기미술관도 그렇고 토탈미술관 뭐 인사동 쪽에서 이사 와서 있었던 그 시점이 2000년 초반부터 2010년 사이에 다 그때 몰려 있더라고요. 토탈은 조금 훨씬 일전이지. 그거 시작으로 그렇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 건물이 준공난 2005년이라고 하면 이제 부암동, 평창동이 미술관 갤러리로 이제 청담동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점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갤러리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건물이 크기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2년 넘기는 게 없이 무슨 갤러리, 고미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들어온 건 소파 청가리. 청가리. 건물이 작다 보니까 작업을 밖에서 하세요. 인도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네, 청가리 건물이라고. 네, 이렇게 밖에다 진열해 놓고 이렇게. 근데 소파 청가리도 부암동, 평창동에 이제 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들고 멀리까지 가기 힘드니까 입지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요거는 계단실이 원래는 외부였을 텐데 나중에 내달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불법이냐 아니냐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곡면 유리까지 써가면서 나름 계단실을 건물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계단실을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제 계단실에서 층 들어가면 면적이 그냥 뭐 방 하나 이런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각각 쓰시는 것보다 한 전체를 쓰는 한 곳이 적절한 용도에 맞는 사용자가 또는 건물주가 들어오면 좀 이런 특이한 형태를 좀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다 끊어져 있다 보니까 각각은 아직 발현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이 건물도 한참 동안 안 지어지다가 된 것도 이제 큰 미술관들, 갤러리들이 들어오면서 평창동, 부암동이 그런 성격으로 붐업이 되니까 그런 분위기에 이제 건물도 지어지고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추정을 한번 거래하고 싶네요. 하게 됐습니다. 네. 요거는 율곡로의 플랫 아이언이라고 저 혼자 그냥 이름을 줬어요. 저 혼자. 근데 이 모서리 부분이 그 뉴욕의 플랫 아이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높이나 크기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율곡로는 그 경복궁에서 창덕궁 지나서 이화 사거리 지나서 동대문 쪽으로 가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지금은 종묘하고 창덕궁이 이제 연결이 다시 됐죠. 일제강점기 때 그 중간 부분을 이제 끊었다 어쩌다 해가지고 많이 많은데 이 구간 그러니까 이화 사거리에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그 곡선형 도로는 일제강점기 때가 아니고 1960년대 그때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율곡로가 완성이 되죠. 74년도네요. 그러니까 제1 순환로. 그래서 그 도쿄의 아까 타워하우스처럼 그 서울 시내 제1 첫 번째 이너서클로 순환로를 만드는 게 이제 율곡로였어요. 그 전에는 도시용 한옥들이 그 택지 개발이 돼서 쫙 깔려 있었던 곳에 율곡로가 이제 들어섭니다. 이게 75년도 기사인데 동대문에서 이화 사거리까지 해화동 대학로 가는 길인데 이 구간이 준공이 됐다 하고서 이제 75년도 뉴스에 난 기사예요. 이대부속병원 있는 이 구간에 있는 게 있습니다. 1910년도 일제강점기 이제 시작될 때 도로를 보면 이 창덕궁하고 종묘의 점선으로 도로가 계획돼 있어요. 그러니까 뚫겠다 하는 계획 도로가 돼 있었던 거죠. 전차가 여기 말고 이쪽으로 와서 돌아서 그 미아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화 사거리. 이게 예전에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경성제국대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자리고 그게 대학로죠. 여기까지가 그 신설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로고, 요게 충효동이에요. 요게 동경계인데 이화동하고 충효동. 이 동경계를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있는데, 제가 볼 땐 저게 그 하천 자리가 동경계로 이제 구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앞으로 이게 흥덕동천이라고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천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흥덕동천이 복개된 모습이고, 요 구간이 이제 예공로 그 확장되는 부분인데, 72년도 항공 사진에도 다 이제 한옥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도로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그 골목들이 있었던 걸 좀 참고해서 구간을 잡은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이와 삼거리 모습이네요. 사거리 되는. 근데 건물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골목 사이에 하나 있었던 건데, 우연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길들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살아남고 이제 요 길이 형성이 된 거죠. 이게 74년도 모습이고, 이런 거 보면 이제 포장이 조금씩 됩니다. 흥덕동천도 차가 이제 좀 보이죠. 81년도. 그러니까 얼마 전이에요. 이 길이 개통된 게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요 건물 옆으로 겨우 살아남고 이제 이쪽으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동대문으로 쭉 이어지고, 뭐 이런 건 지하 공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길이 새로 생긴 길인데, 그 달팽이 길이라고 하나요? 채석장 같은 이렇게 달팽이 해가지고 그 위에가 낙산 시민 아파트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시민 아파트 올라가는 길을 만들려고 얘를 한 것 같아요. 시민 아파트는 70년대 중반인데 대학로 쪽에서 올라갔던 건데, 이 길이 뚫리니까 여기서 곧바로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데, 경사 때문에 이제 걔가 달팽이처럼 이렇게 끌어서 올라가는 그 길인 거죠. 요 길이 요 뒤에 있는 꼬불꼬불한 게 아까 그 1910년도 지도에서 충신동하고 이화동하고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로 보면 여기가 충신동 같고 여기가 이화동 같잖아요. 여기 조금 있는 것도 충신동으로 주소가 나뉩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면 큰 길이 아니라 이면에 아주 작은 길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이 흥덕동천으로 흘러가던 여기 다 하천 밑에 이제 덮어놓은 그게 흔적들이 있어요. 물길이 경계였구나 알 수 있었어요. 저게 요 건물이고, 요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벽돌 같은 이게 타일인데요. 타일 같은 거 보면 곡면에는 옆으로 붙이기가 힘드니까 얘는 이제 세워서 붙이고, 그러니까 건축가가 아마 손을 댔다고 하면은 다 세우든 뭐 그랬을 텐데, 이제 작업하기 편한 대로 이제 했겠죠. 근데 여기는 옆으로 도저히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 창문을 보면 저 때면은 알루미늄 그 프레임이 막 지금처럼 기밀하진 않아요. 그냥 창틀이 끼워질 수만 있으면 되는데, 열리는 창은 아닌데, 보면 곡면인 벽에 직선으로 꺾어서 V자 형태로 창을 하나 쪼갰더라고요. 네. 한 장이면 이 깊이를 감당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두 장을. 네네. 그리고 곡면 유리를 못 쓰니까 이제 그러니까 평면인 유리를 두 개를 쪼개서 이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용도로 안 쓰고 있는데 이제 흔적은 이제 요런 형태인데, 요게 옛날 길이었고, 이쪽이 길이었던 게 이제 그 율곡로가 생기면서 1980년 전으로 확장된 길이 거죠. 지금은 이제 이쪽이 인면인 거고. 그래서 가다 보면 깜짝 놀랐어요. 차가 저쪽에서 타고 오니까 이 면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반대쪽에서 이화 사거리 쪽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여름에는 나무에 그걸 잘 안 보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또 차를 세우고 네.
안전운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요거는 아까 그 율곡로 부분에 그 시민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새로 생긴 길인데 여기 아래쪽이 충신동이고 요거 위가 해화동이에요. 근데 지적도를 떼보니까 딱 국어라고 나와요. 구라고 딱 나와요. 예, 구라고 딱 나와요. 도로가 아니고 구라고 딱 나와요. 하천이라는 얘긴 거고. 요거 밑이 충신동, 요거가 이화동. 근데 이제 저는 요 53-1, 51, 그다음에 50, 저 세 개가 한 건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삐죽해가지고 한 건물이다 라고 봤는데 지적도를 떼보니까 번지가 아예 닿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덩어리의 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53, 51, 50이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아예 다른 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것도 같이 봤더니 53이 길 건너편에 또 있어요. 근데 이제 1, 3, 6, 8이잖아요. 이게 53을 쪼개서 53-1, 53-2, 53-3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2가 없어요. 아, 도로에 붙였구나. 그래가지고 7도 없네요. 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추정을 해본 게 요렇게 1, 요렇게 2, 요렇게 3, 4, 그 다음에 5, 6, 7, 8, 9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요 건물하고 요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반대쪽에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53번지를 골목 내고 저 하천에서 골목 내고 건물을 9개를 한옥을 지었던 그 충신동 지역이었는데 율곡로 생기고 피했죠. 근데 이제 이 도로가 생기면서 이제 2번 없어지고 7번 없어지고 1은 절반이 잘렸고 8은 절반이 이제 잘려서 요 건물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온전 얘는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요 두 개는 한옥이 그 뒤에 한옥으로 남아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이화호프, 메일치킨, 뭐 마트 요게 이제 요 세 개인데 서로 다른 건물들이었을 텐데 잘리고 나니까 얘네 셋만 그냥 쪼로록 뭉쳐 있는 거죠. 요 타일이 율곡로에 있는 타일하고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아마 성분 분석하면은 그 국가수요 보내고 싶은데 성분 분석하면 아마 같은 타일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은 붙어 있는데 지붕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이 오른쪽 요게 국어로 표현됐던 옛날 흥덕동촌으로 흘러가는 하천이고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길에 요게 이제 80년이니까 뭐 40년밖에 안 되는 길인 거죠. 연세대 앞에는 철길 때문인지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되게 긴 시리즈가 있고 그렇죠. 네. 연남동 쪽에도 아마 그렇죠. 물길 때문인지 쭉 길게 연속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찾아보면 나올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물이든 아니면 옛날에 무슨 시설이 있든 아니면 철도든 뭐 그런 연관된 게 뭔가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쪽 요 건물 모서리 건물이 이게 잠시만요. 요게 이 건물 저 끝에 세 번째 거에 있는 건데 골목을 보면 길 건너에 이제 그 7번지 8번지 요게 네 여기에서 골목을 길 건너 요 골목을 본 거예요. 그냥 이어져 있었던 거죠. 요게 원래 다니던 길이었다. 끝에 남아 있는 한 번지 절반 잘린 거 감자탕 집인데 이제 이게 옛날 필지 나눴던 골목길이고 이건 새로 생기면서 이 건물은 절반이 이제 도로를 잘려나가는 이게 시민 아파트로 올라가는 시민 아파트 올라가는 길이고 그래서 그 이형인 건물들을 보면 아예 없어진 애들은 차라리 속편하고요. 문제는 이제 절반 정도 이제 끊겨 나가고 숨도 못 쉬고 철거하면 신축하면 또 이격거리 다 띄고 나면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도 못 하고 어떻게든 인공호흡 해가지고 이제 살리는 건물들이.
고향도 없고 서울은 계속 바뀌고 하는 사이에 와 남아있는 애들 보고 넌 참 잘 남아있네 하는 그런 연민만 있다가 이건 2017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14년인지 15년 정도를 기억하는데 이제 의뢰가 왔어요. 이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희 건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땅에도 집을 지을 건물은 지으면 되는데요. 아니 저희 땅이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요. 하면서 목소리가 계속 기어 들어가는데 번지수를 알려주세요. 지원해 보니까 아이고 요런 땅인 거죠. 먼저 찾아갔었던 세 개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다 건물 못 짓습니다를 이야기를 들어서 이 토지주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땅이 공매로 나왔는데 지목이 대지니까 집을 지을 수 있겠지? 하고선 사신 거예요. 근데 사고 나서 설계를 하려고 봤더니 다 이건 집 못 지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도로에 접한 필지, 그러니까 땅의 폭이 2.3m. 2m는 넘으니까 2m 넘으니까 도로 접도 조건은 되죠. 네, 알고 계십니다. 도로에 2m 이상 접으면 대지가 되는데 2.3이잖아요. 주차장 출입구가 2.5예요. 주차장은 못 만들고 건물은 폭이 좁으니까 이격거리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건물은 2m가 안 되고 근데 길이는 20m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대 10 정도 되는 폭인데 딱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걸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모르니까 근처에 비슷한 필지가 있나 하고 이제 찾다가 이제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옆이에요. 그리고 완충녹지가 있는 땅이어서 경부고속도로를 내고 완충녹지를 확보하고 남은 땅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가 자기들은 완충녹지 다 설치했으니까 필요 없는 땅이니까 이건 매각하자 하고선 내놓은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그런 땅이 그럼 또 있지 않을까? 네,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 그리고 요 뭐죠? 딴 건 멀쩡한데 잠원 IC가 이제 그 나침판입니다. 네, 요게 2.3m. 요거는 건물은 50cm씩 떴으니까 1.3이죠. 계산상으로. 깊이는 20m가 넘어요. 또 완충녹지가 있으니까 조건은 괜찮아요. 그렇죠. 모든 면이 이제 창문만 녹지. 네. 옆에서 보면은 커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준공하고 서초구 건축상이랑 서울시 건축상 받고 하면서 협소주택 막 이런 게 2010년 중반에 많이 나와서 문의가 많이 왔는데 그럼 협소주택의 정의는 뭘까? 우리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해가지고 5개층 건물인데 작은 건물인가? 연면적은 40평이 넘고 거의 50평에 가까운 건물인데 이건 작은 건물이 아닌데? 근데 협소의 협이 좁다고 소는 작다더라고요. 그래서 협소주택은 아닌데 협주택은 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 집 협소주택 얘기를 한다고 하면 주택 용도가 50제곱미터부터 주차장이 한 대잖아요. 주차장 설치가 필요 없는 규모 49.9 이하를 저는 협소주택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법정 용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0년도에 썼던 몽당주택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49.8 제곱미터에 맞췄어요. 네, 3계층인데 규모로 치면 3층 규모인데 심의 다 받았거든요. 종로구여가지고 3층 이상은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49.8 제곱미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케이스도 많아지고 성숙됐으니까 이제 구분하는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1층 현관 들어가면 3층까지. 저건 주차는 어떻게 해요? 주차요? 주차 구역이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법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면 설치 대수만큼을 비용을 내고 그 대신 구에서는
그 다른 데를 공용 주차장의 주차 구획을 할인된 금액으로 네. 받을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 대 설치해야 되는 거를 비용을 내고 비용 내는 산정법도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공식적인 주차 대수는 0대입니다. 계단 올라오면 1층, 2층, 3층까지 이제 계단이 카페처럼 복도처럼 펼쳐져 있고 계단 옆에는 이제 복도. 모든 실에서는 완충 녹지. 네. 홈트는 못하지만 집에서 달리기는 할 수 있는.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20m. 네. 요게 이제 완충 녹지고, 요게 경부고속도로. 네. 이게 완충 녹지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변이긴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주택으로서 조건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는 어떤 분이셨어요? 광고 영상 촬영하시는 분이신데 본인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1층하고 지하 1층에 사무실 용도가 혼합돼 있거든요. 본인 사무실 하나 하시고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이방과 부부방을 3층에 두고 2층은 이제 거실 겸 식당 주방이 깔려 있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충 녹지 따라서 이제 가면 되는데 이게 완충 녹지 변을 이제 접하고 있는 거고 반대쪽 집하고 있는 창문은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시선은 안 보이고 햇빛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오븐을 놓으신다고 해서 두톱기가 있고 오븐이 뚜껑이 90도로 딱 안 열리면 트레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꺼내지는 못해도 옆으로 열고 꺼내려면 얘는 벽에 안 닿고 완전 오픈이 돼야 돼서 여기 마감할 때 끝까지 긴장을 했었죠. 예. 혹시나 안 열릴까. 근데 아슬아슬하게 열려요. 그리고 문도 이렇게 높은 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폭이 좁은데 저걸 열면 팬트리가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편하게가 아니고 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 네. 그래서 저라면 여기서 생활할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이 드는데 설계한 저도 나한테 맞는 생활 공간이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살겠다 했을 때 이제 사무실 바닥에 1대1로 테이핑을 붙여서 여기 한번 서보시라고 이 정도 폭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하셔서 모든 사람한테 맞는 공간은 아니죠. 내가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이게 맞춤인 거죠. 그리고 3층 화장실. 클라이언트 분이세요? 아닙니다. 이 서랍도 이제 열고 옆에서 꺼내고 두 개 다 열면 저쪽은 손이 안 닿고 그래요. 언제 생겼나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72년도 항공 사진인데 이게 잠원 IC. 요거 아니면 그 기준점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가 신사역 사거리고 요게 강남대로 72. 한 3년 만에 한남대교 넘어오면은 쫙 강남대로가 생기고 집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을 하죠. 잠원 IC.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면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이제 요 그 반포 쪽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잠원 신사 이쪽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2층 양호 그런 것들이 쫙 들어서요. 근데 이쪽 부분이 아직은 막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그냥 건물 들어설 수 있는 데까지만 들어서고 여기 이제 2018년도 건물인데 저 건물을 제가 완충 녹지 따라 가다가 이제 찾았어요. 근데 쟤는 완충 녹지랑 건물 사이에 도로가 있어서 조금 더 뭐랄까 이격거리 없이 도로에 딱 붙여서 하는 건물인데 요 건물이죠. 요 정도 크기인데 도로 있고 완충 녹지 있고 지금은 공용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데 네, 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세차장이 하나 쓰이고 출입구는 저 측면으로
돌아가요. 여기가 출입구, 세차장. 저 좁은 땅을 여기 주차장 공용 주차장 네, 있고 맞아요. 이제 네. 방 잠원 방호벽 공용 네, 주차장 그쪽이에요. 있고 맞아요. 어딘지 알겠다. 이 길로 쭉 가면 네. 저 신사역 나오고. 네. 그래서 이 건물을 보고 허가는 나겠다. 허가는 나겠다. 이제 먼저 지어진 건물이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서 제가 관심 있었던 거를 공유하고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제보도 해주시고 하면서 이 케이스들이 쌓이는 과정 중에 그럼 언제 생겼어 하는 궁금증 때문에 이제 추적을 하게 되고 또 문서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추정도 해보고 또는 시점을 확인한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데이터가 좀 있는 것들을 추려서 책을 일단 냈고요. 온라인에는 서울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제주도 있고 지역들별로 다 있어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책에서는 이제 서울 지역으로 일단 좀 추려서 했고 책에 나온 거는 링크 들어가면 구글 맵에 그냥 공유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대해서 위치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진들도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6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위치들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주소도 있으니까 이제 찾아보실 수는 있고 소개 못한 게 이제 뭐 울산, 대전, 경주, 부산, 제주, 전북, 전주, 경기도, 충남 이렇게 있어요. 다 가보지는 못했고 가본 것도 있고 근데 지역별로도 이제 이런 걸 추적을 해보면 그 특성들도 있을 거고 공통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SNS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아까 펫 아키텍처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어쨌든 그런 그 사람들이 저자들이 조사했던 건물 4가지 유형을 좀 구분했었고, 네. 근데 그 중에서 2가지는 지금 소장님 작업이랑 겹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분류가. 근데 이렇게 국내에 있는 작업들을 쭉 그 살펴보니, 뭐 아까 그 책처럼 한국에 이런 상황이 등장하는 이런 주택의 양상들이 뭐 몇 가지 어떤 유형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었나요? 네. 그 얘기를 제가 해야지 하고 했다가 까먹었었는데 저는 5가지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가 30개 정도 있는데 30개를 5개로 크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많은 경우가 도로가 확장되거나 새로 생기면서 경계가 생기는데 이제 어디와 접하고 있느냐에 대한 걸 좀 분류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예전 자동차 시대 이전에 있었던 옛 길들하고 자동차 도로가 만나는 첫 번째는 저는 옛 길의 흔적이 있는 경계로 구분했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도로가 확장되거나 새로 생기면서 이제 잘려나간 건물들 그래서 도로가 남긴 상처로 두 번째를 구분했고 세 번째는 옛 길이 아니더라도 택지 개발이 한번 쫙 돼서 격자나 이런 작은 길들이 있는 상태에 도로가 나서 이제 생긴 거. 요 경우가 그 펫 아키텍처하고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요. 네 번째는 저는 이제 하천, 물길하고 도로하고 그것도 이제 펫 아키텍처랑 겹치는 부분이고 마지막 5번째는 저는 그 큰 시설 경계, 그러니까 도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든 아니면 군부대든 아니면 뭐 대규모 뭘 개발하든 해서 개발에 들어갔는데 경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떨거지로 남은 짜투리 그걸로 해서 저는 5개로 구분을 해서 카테고리별로 한 6, 7개씩 이렇게 묶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는 한 30개 정도가 에피소드를 묶었습니다. 제목은 직접 지으신 거예요?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요. 그 골랐는데 출판사 쪽에서 이 제목이 좋겠다고 이제 의견을 크게 주셨습니다. 시나리오 먼저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네네. 픽업을 하신 거예요. 제목에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건물 얘기가 아닌 것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출발은 땅이어서 그래서 제가
건물이랑 땅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결국 그거를 특성을 못 보고 그냥 쓰고 싶은 거에 안 맞는다고 터부시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랬는데 그러면 땅은 잘못 없다도 괜찮겠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네네. 얇은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집 의뢰하신 분이 뭔가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러니까요. 계속 네. 이야기하면서 건축가한테 의뢰했던 그 땅- 거기에서 이렇게 네. 유치하셨나. 딱 요 키워드는 아니었는데 네. 이게 뉘앙스는 계속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뭐랄까 압축해가지고 6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는 출판사에서 제안해주죠. 지금도 심심치 않게 제보들이 올라오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안전운전 해주세요. 저도 이 에피소드 중에 신호대기를 걸려서 이렇게 있다가 저건 뭐야? 그래서 이렇게 찍고 뒤에서 빵빵 거려가지고 했던 적도 있는데 보면 이제 지나가시고 지도 보고 나중에 하든지 제보해 주시는 분들도 출장 가시거나 뭐 이랬을 때 보신 경우들도 있고 내가 살던 동네에도 비슷한 거 있는데 하고선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일종의 놀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물찾기 놀이 하듯이 서울이든 어디든 이 한 100년 정도가 시간이 어딘가 숨겨져 있는데 찾기 놀이 하는 기분이어서 누군가 찾으면 와 하고선 찾아가 보고 하면 이렇게 살아남아 있었던 그 어려움 그걸 좀 아유 참 애썼다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새로 지어진 거는 신축할 때 계획했던 건축가 분이 야 진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진짜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겨우겨우 하셨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지금은 놀이로 즐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김민재 건축가의 얇은 집 탐사 설명기였습니다.